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2026년 4월 30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그럼 뉴스 보시죠. 유동규 성남 부절이 이재명 달았다. 나무 권력 무서워서 거짓말한다. 구속기간 만료. 하다 세워라 내워라 재판하니까 구속기간 만료가 되네. 김만배는 검찰 항소 포기 이유와 이슈와 억울하다. 만배 대장동 일당이 아니고 대장동 집단. 그리고 만배는 관심 있는 사람들, 주변에 그 법조계 아는 사람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면요, 만배 유명합니다. 만배. 아니, 뭐 간단하게 코멘트합니다. 유동규는 노빠꾸다. 그래가지고 소금도 코멘트하고요. 인터뷰 김부겸 한번 써먹어 달라. 청년 떠나는 도시 꺼내겠다. 대구 변화론으로 승부수. 정당 말고 일할 사람 봐야. 대구 중요한 갈길. 산업 대전환으로 대구 대조연. 이거는 예전에는 됐는데 지금은 힘들다 봅니다. 지리적으로 물류적으로 대구의 경우는 힘들어요. 부산은 그나마 항만이라도 있지. 대구는 뭐 그 옆에 있는 그 구미에 우짜 그 저 사촌 동생이 뭐야 이거, 그래 감축하면 되고, 구미에 우짜 사촌 동생이 더불어 출신을 해가지고 시의원으로 있습니다. 우짜가 이름은 얘기 안 합니다. 시의원으로 있는데 구미 구미는 벌써 나갈 기업 다 나가버렸어요. 거기도 나갈 기업 다 나가버렸습니다. 좀 그렇습니다. 이간에 그 뭐 부산은 항만이라도 있지. 대구 경북은 솔직히 좀 그래요. 힘들다 보고요. 내륙이라서. 하여간 지정학에서 내륙 쪽에 있으면 별로 좋은 게 없습니다. 근데 뭐 간단하게 코멘트하자. 선거 전에 분위기 잡기용으로 사용되었다. 사용되는 게 아니고 이미 사용되었다. 사용돼서 이제 소비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넘어가고요. 계속되네 이거. 추경호 권력 한쪽으로 기울어. 대구 지켜야. 대구 지켜. 야, 니가 그냥 간판 내려라. 니가 뭔 대구를 지켜 있다고 소리를 치하고 앉아있냐. 견제 필요성, 뭐 보수의 경제 유능함 보여주고 자시고 간에 니가 하는 것 자체가 엉망진창이잖아. 이거 윤석열이 밑에 있었잖아. 더불어가 행정 입법이 지방 권력까지 장악하려 반드시 막아야 돼. 에이고 씨. 야, 하는 거 보면 진짜 그냥 간판 내려라, 간판 내려. 이게 뭐야 이거 네가 하는 꼬라지가. 사람들이 이거 좋아서 찍겠냐고. 에? 이거 좋아서 찍겠냐고. 지난번에 김문수 득표 엄청나게 했잖아요. 사실상 최약체 후보인데도 불구하고 득표 억수로 많이 했잖아요. 그 김문수가 뭐 좋아서 사람들이 찍었을 것 같아요? 아니지. 이재명 그저 찍으면 된다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김문수 찍은 거 아닙니까? 아전 이수식 그 해석하고 이랬지만 하여간 그 패스하고 있다고 뭐 대구를 지켜? 내라 간판 내라, 간판 내라 뭐 하고요. 국제유가 공급 혼란 장기화 우리 속에 6%보다 더 올라갔습니다. 브렌트유 4년 만에 최고. 120달러 육박. 이거 넘어갔습니다. 넘어갔으니까 뭐 바로 빨리 넘어가죠. 자, 금덩이 보시면 1.14% 하락해가지고 꼬라지가 그러는데, RSI 값도 어이구 37.04. 하여튼 꼬라지 그렇네요. 하여간에 금덩이가 마이너스 1.14% 하락해서 1온스에 4,543.93이 됐습니다. 관련해서 웃자는 이미 뭐 여러 차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늦어도 아무리 늦어도 그냥 빠른 게 아니고 늦어도 8월 달까지는 관전만 하시라 해가지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은덩이 보시죠. 은덩이는 더 내려가지고 마이너스 2.36% 하락해서 1온스에 71.32달러가 됐습니다. 은덩이의 경우에는 전에 우자가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 68달러가 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넘어가고. 브렌트입니다. 브렌트 좀 전에 연합지라시는 미리 저 기사를 갖다가 빨리 해가지고 송고를 했기 때문에 최신 그건 아니고요. 우자가 최신으로 나름 최신으로 해가지고 8% 많이 급등했죠. 갭 상승 떠가지고 많이 상승했습니다. 1배럴에 120.17달러가 됐습니다. 지난번 고점 넘어갔죠. 지난번 고점 116달러로 우자가 기억하는데 장중에 요거 돌파했습니다. 돌파해가지고 볼린저 밴드 밖으로 뭐 튀어나가 버리고 난리도 아니네요. RSI 값은 데일리 기준인데도 아직 여기 오바이트 나오는 데까지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아이고 골치 아프겠네. 이거네 오자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현물 가격하고 너무 차이 난다. 선물 즉 종이 이 기름은 차이가 너무 난다고 해가지고 말씀드렸고,
현물 가격 따라간다고 이미 그것도 계속해서 지겹도록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헤드라인 때문에 이 헤드라인 뉴스에 나오는 것 때문에 해가지고 갑이 이래가 눈탱이 치고 뭐 작업하고 이래가지고 이래 쇼가 났습니다만 하여간에 올라갈 건 올라간다. 예, 올라갈 건 올라간다. 그리고 버블은 터질 수밖에 없다. 뭐 그거는 그거는 뻔한 얘기고요. 하여간에 브렌트유는 이렇게 되고 우자가 또 해가지고 우자가 말씀드렸죠. 지금 비싼 기름값이 현실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브렌트유를 갖다 소개해드린 거고 서부 텍사스유는 얼마 올랐다? 8.59%. 이거는 더 많이 올라서 그렇지만 1배럴에 108.52달러밖에 안 된다. 스프레드가 여전히 한 12달러 정도, 12달러 이상 해가지고 스프레드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56을 물은 더 골 때려가지고 어제 마이너스 11.80% 폭락 터져가지고요. 1배럴에 94.00달러가 됐습니다. 이건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 진짜. 예, 넘어가고요. 예, 달러인데스입니다. 달러인데스는 어제 가지고 0.29% 상승해서 98.921이 됐습니다. 예, 이거 가지고 다시 52평선에 터치를 했네요. 장중에 찌르게 됐고, 예, 202평선 위에서 계속 52평선을 놀고 있습니다. 이거 크로스 난 거 상당히 중요한 신호죠. 원래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신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하여간 달러인데스는 올랐습니다. 99를 갖다가 이제 또 넘기려고 노력 중이다 이렇게 되는 가운데 달러인데스가 0.29% 상승했는데 우리나라 원화는 뭐 이거 1.07%뭐 어마어마하게 싸졌습니다 또. 아이고 이게 뭐야 이거 1472원에서 예 오늘 새벽에 1491원까지 돌파했었네요. 진짜 골 때린다 진짜. 1달러에 1489.07원입니다. 아 이제 이번 주부터 해가지고 이미 그 뭐라고 뭐 유가피에 뭐 지원금 예, 돈 쳐뿌리고 자빠졌죠. 그리고 좀 이따가 뭐 전국민 70% 5고 70%만 또 주냐? 주려면 다 주지. 왜 그걸 또 갈라가지고 또 70%만 주냐고. 하여간에 웃기지도 않다니까 하는 꼬라지가 진짜. 주려면 다 주라. 그거 사수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그 지금 70%안 저 주고 안 준다는 30%. 그 사람들이 세금 제일 많이 내잖아. 지금 까놓고 해가지고. 근데 왜 그건 안 주는데? 에이구, 하여튼 밥 먹고 하는 짓이라고 맨날 갈라치기밖에 안 한다니까 되네. 하여간에 1달러에 1489.07원이 됐습니다. 잘 들어간다 이제 넘어가고요. 자, 엔화 보시죠. 엔화는 0.47% 싸져가지고 달러 인데스 0.29% 상승했는데 뭐 그나마 우리나라 원화보다는 낫습니다만 이게 지금 골치 아픈 게 160엔 돌파해 버렸습니다. 자, 1달러에 160.327엔이 됐습니다. 예, 159. 여는 뭐 간당간당 했으니까 계속 간당간당 했어요. 간당간당 하다가 위에다가 다음 금리 인상을 언제 할지 안 알려주지 하면서 어떤 신호도 내지 않았지요. 예, 성명 발표하는 데서. 그러면서 0.47% 말이 싸져가지고 160엔 드디어 160엔을 갖다가 돌파했습니다. 조만간 일본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엔화가 1달러에 160엔을 돌파했으니까 관련한 얘기를 조금 말씀드려보죠. 스위스 UBS는 달러엔 환율 전망치를 갖다가 기존의 1달러에 155엔에서 6월 말까지 1달러에 158엔으로 상향 수정했고요. 그러니까 3엔 정도를 갖다가 더 올려버렸고 2026년 9월 말까지 기존에는 152엔으로 전망했는데 156엔으로 또 요것도 올렸고요. 그리고 올해 말 12월 말까지 기존의 148엔 전망에서 154엔 전망으로 이거는 뭐 많이 올렸네. 한 6엔 올려버렸네. 그리고 2027년 3월에는 146엔이 기존 전망치였는데 152엔으로 이것도 6엔 정도 내년 3월 달 가격을 갖다가 그렇게 각각 상향 수정했습니다. 이유는 유가 상승이 일본의 경상수지에 부담을 주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뭐 당연한 원인이라고 보고요. 자 넘어가고 자 뭐 이어서 해가지고 이런전 61일차 해가지고 요약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최저임금 월 15만원 계란 한 판에 19,000원 예, 이하나의 시한폭탄 생활고 이거는 뭐 고질병입니다. 예, 이란의 경우에는요 환율이 떡락이 돼가지고 아주 뭐 쓰레기 수준이기 때문에 계속 이랬어요. 예, 생활 이쪽에 수입하는 거 이란이 석유는 뭐 산유국들이 다 그렇잖아요. 뭐 기름은 많이 나는데 전부 다 해가지고 수입을 해대고 앉아 있으니까 예, 그래서 생활고 이거는 하루 이틀 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쩔었고요. 예, 요래 됩니다.
이게 지금 이 기사에서 나오는 이게 뭐 생활고 이런 거 이걸 왜 얘기하느냐? 네, 이란의 시간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래 됩니다. 관련해서 우자가 친이란 팬들이 억수로 불편해할 내용을 갖다가 우자가 조만간 작업해서 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란 혁명 수비대 지휘부 이런 친구들이 저 이란에서 가장 돈이 많은 부자다 등등 해서 우자가 좀 불편한 내용을 갖다가 말씀드릴게요. 누구한테? 친이란 팬들한테.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인도의 베네수엘라산 원유 수입량이 201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그뭐 소식이 나왔는데 관련해서 우자가 이거 이 짓이 뭔 짓이 나고 있는 걸 갖다가 항해 이 지도 이걸로 가지고 보여드립니다. 해상도가 이상하려나? 야, 이거 이래 먼저 보여드리는데 혹자는 파나마 운하 여기 지금 잘려서 안 보이는데 파나마 운하 요즘에 있죠. 요즘에 요 정도 있겠네. 파나마 운하를 이용하는 것이 더 싸지 않냐라고 혹자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자가 하나를 그 이유를 갖다가 안 되는 이유를 갖다가 말씀드릴게요. 파나마 운하를 갖다가 이용해서 이렇게 동쪽에서 서쪽으로 오는 거 이렇게 오는 게 빠르지도 않고요. 가격도 비싸고요. 왜 파나마 운하이가 타면은 해가지고 또 그 저 통행비를 또 줘야 되거든요. 싸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더 비쌉니다. 게다가 억수로 중요한 그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여기 이렇게 희망봉 빙 들어오는 이 긴 항로를 갖다가 이용하면 게 누가 이용할 수 있다? 배를 초대형 유조선이 이 항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초대형 유조선은 여기 수에즈 운하 통과 안 됩니다. 예, 수에즈 막스, 뭐 수에즈 맥스 여기만 그 끝만 수에즈 운하에 맞게 만들어진 배들만 여기를 통행할 수 있고요. 초대형 유조선은 이걸 이용 못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다? 뭐 빠르진 않고 오히려 더 비싸고 그리고 초대형 유조선이 파나마 운하를 갖다가 통과 못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온다. 이게 훨씬 더 경제적이다. 이게 됩니다. 하여간에 인도의 베네수엘라산 원유 수입량이 201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더 땡기겠죠. 자, 관련해서 해가지고 수에즈 맥스, 수에즈 막스 해가지고 또 배가 팔린 소식을 또 말씀드립니다. 2009년에 좀 됐죠. 중고배입니다. 중고. 2009년에 장수성 중국의 장수성 룽렁 조선소에서 건조된 수에즈 막스, 수에즈 맥스급 베이커 스프릿 요거 있죠. 베이커 스프릿 이 그 유조선이 해가지고 5,350만 달러의 매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올해 2026년 올해 해가지고 삼성중공업에서 건조한 수에즈 막스급 어드밴테이지 서밋호하고요. 바누 1호가 있는데 요게 둘 다 가지고 그리스 구매자들 이들에게 각각 1억 2천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이것도 수에즈 막스급입니다. 그러니까 수에즈 맥스급이 요즘 아주 각광을 받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거 이란전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수에즈 막스급의 경우에는 초대형 유조선에 밀려서 인기가 없었습니다. 인기가 없었는데 이란전이 발발한 이후에 수에즈 운하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고 우자가 계속해서 이 배 요급 수에즈 막스급 해가지고 중고 배 팔리고 이런 거 계속 소식을 전해드리잖아요. 수요가 증가하고 비싸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그 이점이 확실하게 있죠. 수에즈 막스를 갖다가 이용하면 그냥 수에즈 운하를 이용하면 운송 시간이 줄어들고 돈이야 뭐 통행비 내지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시간이 많이 절감된다는 거. 예, 그것 때문에 해가지고 요즘 인기가 좋습니다. 다음으로 해가지고 코미디 같은 얘기를 우자가 하나 해보면 중국이 이란과 선박 70척의 출항 허가를 놓고 협상 중이다라고 업계에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거 좀 웃긴 게 뭐냐면 이란전 터지기 전에 이란의 탄화수소 수출량 그러니까 뭡니까? 원유에다가 LPG까지 포함한 거죠. 예, 다 포함한 거. 이거의 수출량 중 90% 이상을 누가 샀습니까? 우자가 관련 본 컨텐츠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이거 중국이 다 사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다 사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란전 발발하고 2개월이 넘도록 호르무즈에서 선박 70척을 빼내지 못했다. 좀 코미디 같은 얘기다라고 봅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고. 네, 이건 해가지고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나온 건데 이제사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이제사 우자는 벌써 2달 동안 해가지고 이 얘기를 떠들고 진짜 귀에 딱지가 안 들 정도로 계속 떠들고 앉아있는데
이제 파이낸스 타임스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들어보면 뭐 기사에 나와 있죠. 1973년 1차 석유 파동이죠. 이후에 가장 큰 공급 손실이다 이랬는데 이 뭐 까놓고 말해서 1973년이 첫 번째 아닙니까? 첫 번째. 그러니까 역대 최대라는 소리예요. 해가지고 말씀 들어봅니다. 파이낸스 타임스는 호르무즈 해협 폐쇄로 인한 초기 석유 공급 손실 양이 하루 평균 1천만 배럴. 예, 벌써 초기 단계에서 1천만 배럴입니다. 우자가 요즘 지겹게 말씀드리잖아요. 하루 평균 1100만 배럴에서 1300만 배럴. 중간값으로 잡아도 1200만 배럴이 계속 해가지고 손실이 나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이는 이란 혁명, 해가지고 이란 혁명 여기 있죠. 여기 2차 석유 파동, 그리고 아랍 오일 엠바고, 그러니까 아랍의 석유 금수 조치. 이건 뭡니까? 1차 해가지고 석유 파동 이게 되죠. 그리고 쿠웨이트 이거는 뭐 사담 후세인 해가지고 쿠웨이트 저 해가지고 침공한 거 이거 되고, 그 다음에 이란 이라크전, 그리고 이라크 전쟁 해가지고 이거 2차 이라크 전쟁이죠. 그리고 리비아 내전 뭐 등등. 뭐 이거보다 공급 뭐야 손실 좀 공급 손실 이게 훨씬 더 크다 이 소리가 되고요. 현재 그러니까 파이낸스 타임스에서 얘기한 걸 또 말씀드려 보면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 운항이 하루 60척에서 거의 제로가 되면서 전 세계 시장에, 전 세계 기름을 갖다가 파는 시장에 하루 평균 2천만 배럴에 달하는 석유 공급이 차단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펙의 예비 생산 능력, 이 오펙 지금 뭐 깨지는 분위기인데, 오펙의 예비 생산 능력, 파이프라인, 재고 방출은 대표적인 뭐겠습니까? 비축유 방출이죠. 그리고 제재 대상 석유 수송, 요거는 뭐 대표적인 게 뭡니까? 러시아하고 이란 석유를 갖다가 제재를 갖다가 잠시 해가지고 임시 면제했던 거 그거죠. 이거 등을 통해서 단기적으로는 부족한 것 중 대부분을 메울 수 있었지만 잠재적인 공급 부족량은 하루 평균 460만 배럴, 즉 전 세계 소비량 중 4%를 웃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재고, 즉 비축유 방출을 무한정으로 할 수는 없고,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폐쇄가 지속될 경우 실질적인 공급 부족은 전 세계 소비량의 8%까지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 기준 전 세계 석유 그 소비량이 얼마냐면요, 한 1억 배럴하고 한 500만 배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자가 무슨 말씀드렸잖아요. 1100만에서 1300만 배럴이면 10%가 후딱 넘어갑니다. 근데 이거 파이낸스 타임스에서는 뭐 실질 공급 부족량이 한 8%까지 된다 이러는데, 이거는 이제 전략 비축유 막줄내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러죠. 예, 그거 빼가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되는 거다. 그리고 사우디하고 아랍에미리트가 우회로 해가지고 공급하던 그 물량까지 빼고 그러니까 전 세계 소비량 중 8%까지 해가지고 실질적인 공급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을 내렸습니다. 파이낸스 타임스에서는. 예, 넘어가고요. 자, 이건 해가지고 예, 트럼프 아랍에미리트 오펙 탈퇴에 대해서 대단하다, 뭐 유가 하락이 좋은 일이다, 뭐 이랬는데, 우자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어제는 아랍에미리트 해가지고 오펙 탈퇴에 대해서 우자가 해가지고 대략 한 5가지 정도 향후 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뭐 단기적인 영향은 뭐 제한적일 것이다 등등 해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오펙 사우디아라비아의 오펙 탈퇴가 미국과의 혹자 뭐 음모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암시한다면, 이거 왜 이 소리 합니까? 뭐 달러 수합, 통화 수합 얘기하고 뭐 이런 등등 막 바빴잖아요.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의 오펙 탈퇴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암시한다면 다음과 같이 승자와 패자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우자가 요 기사를 갖다가 한 말씀 드려봅니다. 자, 이미지 바꾸고 뭐 다 트럼프 얼굴 보기 싫어하실 거니까 승자를 갖다가 먼저 말씀드리죠. 첫 번째, 오펙의 생산량 할당제에서 벗어나게 되는 아랍에미리트로서 생산량을 갖다가 하루 평균 500만 배럴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두 번째, 유가 급등에 따른 더 큰 이득은 당연하고요. 아부다비 국영 석유 회사는 수십억 달러의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됩니다. 세 번째 승자는 누굽니까? 미국 셰일 오일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렸죠. 오펙이 그 예비 생산량 가지고 누굴 죽이려 했다? 미국의 셰일 오일 죽이려고 그래 혈안이 내시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아랍에미리트가 나가버리니까 그럼 뭐 당연히 미국 셰일이 가지고 승자가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승자는 누굽니까? 트럼프 행정부죠. 좀 전에 트럼프가 대단하다 뭐 이래 얘기했잖아요. 트럼프가 나가지고 유가 하락이 좋은 일 등등했잖아요.
당연히 저 UAE 아랍에미리트의 오펙 탈퇴에서의 승자로 구분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승자는 누굴 것 같습니까? 이란이죠, 이란. 예. 이란은 이란은 기존 시스템이 붕괴되면은 무조건 이득입니다. 이란한테는요. 예, 그리고 이제 패자를 말씀드려 보죠. 아랍에미리트의 오펙 탈퇴로 인한 패자로 누구를 꼽을 수 있냐? 자, 첫 번째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자, 두 번째 러시아입니다. 세 번째 이라크입니다.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서아프리카 산유국들이 됩니다. 오펙의 통제력이 상실되면서 해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이라크, 서아프리카 산유국 이들의 경우는 사실상 패자로 분류된다라고 우측쪽으로 봅니다. 자, 넘어가고요. 이거는 공급망 혼란 연쇄 작용이라는 소제목을 해가지고 우짜가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는 우짜가 이란전 이제 4월이 끝나고 5월 달부터는 본격적인 수요 파괴에 들어가기 때문에 요 관련한 얘기를 갖다 이번 주 내내 해가지고 하나씩 잡아가지고 좀 길게 얘기 말씀드립니다. 빠르게 말씀드리죠. 벌써 21분이다. 에너지 에스펙츠에 따르면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의 육상 원유 재고가 미친 듯이 떨어지죠. 예, 미친 듯이 떡락하고 있습니다. 육상 원유 재고가 이란전 발발 후 폭감하고 있고 CNBC에 출연한 에너지 에스펙트 연구 책임자 마무리타 누구냐 하면 이 양반입니다. 예, 마무리타 이 양반이 현재로서는 분쟁이 끝난 후에도 정제 시설을 더 가동해서 항공유 같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 만큼의 여유 정제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서 현재 항공유 부족 사태의 원인은 구조적인 정제 시설 부족이며 원유 시장보다 석유 제품 시장의 리밸런스 그러니까 균형 회복에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항공유 부족 사태가 심화됨에 따라 항공유 취소, 항공편 취소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이거는 뭐 당연한 소리를 했고요. 이거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소리고. 자, 이런 가운데 태평양 북서부, 미국 기준입니다. 태평양 북서부 지역 항공유 가격이 1배럴에 216달러, 갤런으로 바꾸면 1갤런에 5.14달러까지 올랐고 캘리포니아 항공유 가격은 1배럴에 208.75달러, 갤런으로 바꾸면 1갤런에 4.97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아시아 지역 가격과 비교하면 이 가격이 저렴하다는 인식이 시장에 일단 깔려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우자가 뭐 아그노스 해가지고 이거 뭐 한번 보여드렸는데 해가지고 27일자 해가지고 최신 해가지고 가격 지수 해가지고 그냥 올려놓은 겁니다. 이거 말씀드리려고. 참고로 항공업계에서 이거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것 중에서의 유지비 중 60%뭐 거의 다라고 보면 되죠. 비행기 유지비 중 60%가 비행기 날아다니는데 필요한 유지비 중 60%가 연료비인데 이 가격 현재 이 지금 계속해서 항공편 가격 오르죠, 유류 할증료 오르죠, 이렇게 되죠. 이 가격이면은 월드컵이고 나발이고 항공기 운항을 할 수 있을까 좀 상당히 좀 의심된다 이렇게 우짜개적으로 봅니다. 기름값이 너무 그러니까 항공유 기름값이 너무 비싸니까 관련해서 우짜가 말씀드렸죠. 원유 정제하는 과정에서 항공유가 나오는 비율이 10%밖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거만 있느냐? 아니죠. 아주 끝내주는 차트입니다. 보면 이래가지고 아이고 이게 뭐 이거 완전 압축도 이런 압축 수축도 이런 수축이 없습니다. 완전히 떡락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쭉 들어오면서 떡락을 쭉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뭡니까 이거? 그 해상을 통해서 해가지고 뭐 운송되는 이거라 그거죠. 그 케로신 제트 그러니까 뭐 항공유라 보면 되죠. 항공유 해가지고 각 지역별로 나온 건데 뭐 각 지역별로 볼 것 없이 해가지고 지금 떡락이 나오고 있다. 뭐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다. 이게 됩니다. 자, 이 차트 올려놓고 말씀드리죠. 역사적인 공급 차질 또는 공급 감소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항공유 수요는 하루 평균 743만 배럴로 아직까지 큰 영향을 받지 않고 견조한 상태를 유지 중이고요. 아시아 지역 항공유 수요는 오히려 소폭 반등했습니다. 지난주에. 하지만 공급 측면에서는 전 세계 정유 시설들 전 세계 정유 시설들 사고가 터졌지요. 우자가 이거 AI 가지고 도움 받아 가지고 표로 만들어 가지고 보여드리는 바 있습니다. 전 세계 정유 시설들 사고에다가 아시아 정유 공장들 가동률은 하락했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 항공유 재고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즉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소리죠. 그런 가운데 이거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하루 평균 해상으로 운송되는 항공유와 등유, 뭐 케로신이 등유니까 이거의 물동량 차트를 통해서 이란전 발발 후 이게 급락하고 있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고요. 2026년 4월 현재 모든 선박들은 밀 그리고 곡물 같은 식량보다 석유 수송에 올인해 있고요. 비료 공급은 이미 마이너스 30%. 누굽니까 이거? 카타르 등등 해가지고 중단된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천연가스 나오는 곳 아닙니까? 비료 공급은 이미 마이너스 30%나 중단되는데 수출 통제 각국별로, 그러니까 러시아도 이미 수출 통제 들어간다고 제가 소개시켜드렸죠. 중국이야 뭐 말할 것도 없는 거고요. 이렇게 비료 수출국들의 수출 통제 또는 금지가 연달아 나오고 있고요. 덕분에 3에서 4개월 안에 식량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서 2010년 아랍의 봄, 유명하죠. 아랍의 봄. 2010년 아랍의 봄의 시즌2와 같은 식량 폭동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면서 식량 배급이랑 엮여서 또 뭘 할 수 있다?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이거 도입 시기가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짜같이 꼬로만 인간은 하나 보고 하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What's next? 예? 그걸 항상 봅니다. 그래서 식량 배급이랑 엮어가지고 CBDC 도입 시기가 더 빨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하여간에 이란전으로 촉발된 공급망 혼란은 2020년 우한 폐렴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도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 또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다 뭐 헤드라인 장사를 워낙 가열차게 해대니까 이제 사람들이 아직도 체감을 잘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뭐 기름값이 좀 비싸졌네 이렇게만 대부분 생각하고 있지만 하여간에 앞으로 다가올 일은 어마어마할 것이다. 이거는 우리가 계속해서 지겹도록 귀에 딱지 않을 정도로 계속해서 떠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우짜 유튜브 들으시는 분들은 기억하고 계시라. 네, 이런 말씀드리면서 비료 얘기를 했으니까 또 비료 얘기 관련해가지고 좀 더 말씀드리죠. 요소 이거는 우짜가 이미 개전 첫 주에 해가지고 요소 얘기도 이미 지겨운 건 아니겠다만 하여튼 계속 힘줘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뭔 얘기까지 했습니까? 이재명 정권이 하는 꼬라지 보니까 요소수 사태 시즌 3 3차 요소수 사태 터질 것 같다 라고 우짜가 이미 예상까지 한 바 있습니다. 언제? 이란전 터지고 첫째 주에. 하여간에 또 늘어지면 안 되니까 바로 빨리 말씀드리죠. 해가지고 걸프 스프터 예, 그러니까 이거 걸프전, 그러니까 이란전 때문에 해가지고 이란 전쟁 터지고 나온 후에 전 세계 비료 생산이 해가지고 절단 났다 이게 아닙니까? 이게 가지고 이거 뭐야 35만 톤 이래 가지고 가던 것이 지금 15만 톤 완전히 절반으로 완전 반동안이 난 거예요. 자, 말씀드려보면 요소는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질소 비료로서 옥수수, 밀, 쌀 등 주요 작물 재배에 필수적인 투입제입니다. 그런 가운데 페르시아만 지역의 요소 생산량이 주당 생산량이 지금 16만 톤, 여기 16만 톤, 16만 톤까지 감소하면서 올해 안에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물론 이것도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죠. 최저치를 기록했고 페르시아만 요소 생산량은 이란전 발발 후에 마이너스 60% 폭감했습니다. 게다가 전쟁 발발 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비료 운반선이 꼴랑 11척밖에 안 되고요. 지금 페르시아만 안에는 비료 운반선이 44척, 44척이 지금 발이 묶여 있고 그중 절반에는 이미 수출하려고 나가던 물건 실려 있는 요소가 실려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배가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제 아무리 무슨 용가리 통배라도 배가 안 들어오면 물량이 안 빠지니까 생산이고 나발이 못하지요. 즉 배가 안 들어오니까 요소 생산 업체들은 저장 공간 부족에 직면해서 생산시설 전체를 가동 중단해야 할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커지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은 전 세계 요소 무역량의 무려 45%를 차지하며 인도, 유럽, 브라질 등 주요 농산물 생산국들, 즉 요소 비료를 수입하는 국가들 또는 지역들에게 있어서 요소를 갖다가 공급했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글로벌
식량 물가 상승률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소리가 되겠죠. 자, 넘어가고요. 네, 푸틴 이란전 재개시 심각 결과 트럼프 당신 전쟁부터 끝내자. 대화가 잘 되고 있네. 러시아 전선절 또 옵니다. 전선절 또 오고요. 올해는 저거 이란전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관심이 완전히 뭐 엄청나게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지상자가 뭐 이런 안 돼. 뭐 이거 넘어가고요. 중요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우짜가 투합세 얘기를 이미 한번 소개시켜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투합세를 갖다가 계속해서 드론으로 뿌대고 앉아 있습니다. 불나가지고 좀 대피 가는 거죠. 우크라이나의 계속되는 공격으로 인해 북해에 있는 북해가 아니구나 발트해에 있는 투합세 정유 시설이 사실상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냥 뭐 남은 것도 이제 다 때려 부수겠다 해가지고 덕분에 남은 시설 다 불타서 없어질 지경이고요. 우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투합세 정유 시설의 생산량은 하루 평균 24만 배럴이고요. 주로 생산하는 게 뭐다 하면은 요즘 누구나 필요로 하는 나프타 그리고 디젤입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거 원인만 나가는 게 아니고 여기 주력으로 나가던 물건이 그러니까 투합세 정유시설에서 주력으로 나가는 물건이 나프타와 디젤인데 이게 지금 절단이 나고 앉아있다. 이게 됩니다. 참 러시아가 전쟁은 뭐 이미 우짜 기준에 승리했습니다만 우크라이나를 갖다 확 쓸어버리지를 못하니까 지니까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에서 드론을 날려가지고 러시아의 중요한 그 에너지 인프라 이걸 갖다가 절단내고 있다. 이게 되겠죠. 뭐 석유값도 오를 거고 유가도 계속 오를 거고 이거 뭐 분위기는 쑥쑥합니다. 넘어가고요. 이거네 가지고 하이브리드 차량도 중국산이냐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유럽에서 2024년 중반부터 해가지고 보면 2024년 중반 넘어가면서 뭔가 이래가지고 툭 튀죠. 툭 튑니다. 해가지고 쭉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는 거 허연 거. 2024년 중반부터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량이 유럽에서의 판매량이 전기차 판매량을 앞지르기 시작하면서 이게 디비졌죠. 해가지고 앞지른 가운데 2026년 3월 중국산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유럽 판매량이 MOM 전월 대비해서 300% 이상 급증한 14만 94대로 올타임 하이를 기록했고요. 유럽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장 점유율을 갖다가 20%를 갖다가 이제 달성했습니다. 누가? 중국산 하이브리드 차량이 2024년 재작년 초만 하더라도 중국산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유럽 연합 내 하이브리드 시장 점유율은 꼴랑 2%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현재 중국산 자동차의 유럽 시장 점유율이 9.4%로 2년 동안 무려 9배나 증가했고요. 중국산 자동차들의 경우 현재 어떻게 무장을 했습니까? 기술과 기능 면에서 유럽 자동차 브랜드와 경쟁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한 데다가 저렴한 자동차 가격을 갖다가 계속해서 제시하기 때문에 해가지고 장사가 잘 되고 있다 이게 됩니다. 물론 속내를 살펴보면 좀 또 그런 게 있죠. 중국산 자동차의 경우 중국 당국의 보조금에 기대서 시장 점유율을 갖다가 높이기 위한 출혈 판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기 때문에 중국 자동차 이 메이커들의 경우 마진이 매우 낮고 제가 뭐 순화해서 말하는데 뭐 거의 없다고 보면 되죠. 마진이 매우 낮고 이 시장 점유율은 그냥 거의 뭐 말로 좀 격화시켜서 말하면 이게 돈 주고 거의 매수하는 수준으로 된 겁니다. 이게. 하지만 문제가 있죠. 유럽 브랜드들이 판매하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에 OEM 방식으로 들어가는 중국산 파워트레인 비중이 이 시장 점유 완성차 비율보다 훨씬 더 높다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브랜드들이 전기차 쪽에 파워트레인 이거는 지금 중국에 OEM 줘서 중국 물건을 쓰고 있다는 거 이게 심각하다는 소리지요. 자 넘어가서 유럽 인플레이션 급등 예상이라는 또 얘기를 말씀드리죠. 4월 28일에 ECB에서 유럽 중앙은행에서 월간 소비자 설문조사를 발표를 했는데요. 향후 12개월 동안 물가가 4% 이제 미쳐서 돌아갑니다. 이제 4%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2월에 기록한 2.5%에서 크게 상승했습니다. 3년 후 물가 상승 기대치 역시 이전에는 2.5%인데 3% 허용 거죠. 3%로 상승했는데 이거는 2022년 10월 물가 급등 요거죠. 물가 급등하는 거.
이 당시 최고치가 3.1%였는데요. 이거 3.1%. 이거에 근접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5년 뒤 2차 텐에 나와 있는데 5년 후 물가 상승 기대치는 2.3%에서 2.4%로 소폭 상승했지만 이거 전부 다 유럽 중앙은행의 중기 물가 상승 목표치. 뭐 항상 그렇잖아요. 중앙은행들은 물가 상승을 그 목표치가 얼마입니까? 2%죠, 2%. 근데 그거에서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멀어지고 있다 이게 됩니다. 또한 유럽 중앙은행의 조사에서는 유럽 소비자들의 경제 전망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향후 12개월 동안 국내 총생산 GDP가 마이너스 2.1% 감소 수축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난번 전망치 그러니까 2026년 2월에 마이너스 0.9% 감소해서 더 악화되었고요. 향후 1년 실업률 전망치 역시 10.8%에서 11.3%로 상승했습니다. 한편 ECB의 ECB 유럽 중앙은행의 데이터가 나온 후에 유럽 국채 가격이 하락했는데요. 단기 금융시장에서 인플레이션에 따른 올해 금리 인상, 그러니까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현재 그 트레이더들은 6월부터 유럽 중앙은행이 두 차례의 25bp 0.25% 금리 인상을 하고 세 번째 금리까지 인상할 수 있다는 배팅을 갖다가 가능성을 80%로 보고 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의 정책과 밀접하게 연동되는 물건이 뭡니까? 독일 2년 만기 독일 국채 수익률입니다. 이게 해가지고 22 유럽 중앙은행 데이터 그러니까 그 설문조사 데이터가 나온 후에 7bp 베이시스 포인트 상승한 2.64%로 4월 13일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우자가 아침에 캡처한 시간에 이거 보면은 2.718 어제 장 끝나고 2.718이 됐다 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자가 그 말씀드리는 22 조사 나온 후에도 더 올라갔다. 이게 되겠죠? 예, 그래 됩니다. 자, 넘어가고요. 예, 미 연준 3연속 금리 동결. 뭐 이거는 이미 다 예상된 거고. 이제 케빈 워시 체제 출범 앞에 이견 노출도. 예, 인플레 높고 경제자문 불확실. 예, 향후 금리 인하 시사 가능성. 예, 그렇죠. 반대 의견 4명, 1명 금리 인하 주장, 3명은 완화 기조 반대. 뭐 이래 되는데 뭐 간단하게 우정해가지고 코멘트 해드립니다. 어제 가지고 FOMC 해가지고 열렸으니까 요약해서 말씀드리죠. 일단 해가지고 배팅 현황 해가지고 올려드리면서 말씀드려 봅니다. 패드가 3회 연속 금리 동결을 한 가운데 1992년 이후 처음으로 금리 동결 반대표가 4표가 나왔고요. 그 중에 3명은 발표 내용에다가 완화적 기조라는 내용을 표현을 넣는데 반대했습니다. 패드 미국 연준은 중동 정세가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특히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를 표했고요. 인플레이션 관련 표현의 경우 다소 높은 수준이라는 기존 표현에서 높은 수준으로 해가지고 분명히 좀 더 명확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파월의 성명을 갖다가 요약해 보면 첫 번째, 미국의 단기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상승했다. 두 번째, 패드 미 연준은 2026년 3월 PCE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개인 소비 지출 인플레이션을 3.5%로 전망한다. 이거 아직 데이터가 안 나왔으니까요. 자, 세 번째, 에너지 가격 상승이 단기 인플레이션을 밀어 올릴 것이다. 네 번째, 중동 정세가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다섯 번째, 패드 미 연준의 현재 정책은 적절하다. 여섯 번째, 파월은 5월 10월, 파월 G는 5월 15일 이후에도 패드 이사직을 유지하며 법무부 기소 재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사임하지 않을 것이다. 해가지고 파월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CME 패드 와치툴 보시면 예, 올해는 끝났고요. 예, 올해 해가지고 금리 인하는 아예 막살 다 나버렸고 보시면 흥미로운 게 내년에 보시면 이거 봄부터 해가지고 오히려 금리 인상 배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흥미롭죠? 자, 결과적으로 말씀드려보면 이번 4월 FOMC 결과 및 발표로 인해 올해 2026년 금리 인하 가능성은 사라졌고요. 케빈 워시가 와도 붙잡아보기 좀 힘들 것 같은데 사라졌고 내년 2026년에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져 버렸다. 이게 됩니다. 이게 다 인플레이션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넘어가고요. 헤지펀드와 미국 국채라는 소제목을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이거 시간이 벌써 39분이네. 빨리 말씀드리죠. 블룸버그는 헤지펀드의 레포, 그러니까 환매 조건부 해가지고 차입 규모가 해가지고 레포 볼로잉 돼 있죠. 환매 조건부 차입 규모가 사상 최고치인 3조 4천억 달러 쭉 올라가서 이래 됩니다. 여기 회색.
3조 4천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2022년 이후 레포, 그러니까 헤지펀드들의 레포 차입 규모는 154%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레포 환매 조건부 차입은 헤지펀드가 미국 국채를 담보로 현금을 차입하는 단기 금융 거래 방식이며 이를 통해서 레버리지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보시면 프라임 브로커리지 보로잉도 있죠. 예, 요로 됩니다. 요거 게다가 프라임 브로커리지 차입 규모도 3조 2천억 달러 이거 허용 거죠. 3조 2천억 달러에 달하면서 2022년 이후 2배로 늘어난대요. 프라임 브로커리지 차입은 레포 차입하고 비슷하지만 빅뱅크들로부터 직접 대출을 받아 빅뱅크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프라임 브로커리지 이거 해주는 게 누가 있어요? JP 모건, 골드만삭스 이겁니다. 이들로부터 직접 대출을 받아서 헤지펀드 등에 돈을 빌려주면서 시장에 대한 익스포저를 높이는 방식이 바로 이거 브로커리지 차입입니다. 한편 아폴로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토르스텐 슬록, 이건 뭐 우자가 해가지고 아폴로 차트 보여드릴 때 항상 나오는 친구가 이 슬록입니다. 이 슬록은 헤지펀드들이 31조 달러 규모인 미국 국채 시장의 약 8% 비중을 차지하면서 5년 전 3%에서 크게 증가했으며 총 차입 익스포저는 6조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고 했는데 헤지펀드들의 미 국채 레버리지 증가가 차입 비용 상승이나 변동성 증가 시 헤지펀드들의 포지션을 급청산하게 만들고 이로 인해 대규모 국채 매도가 이어지면서 2020년과 유사한 광범위한 채권 시장 불안을 야기할 위험이 있다고 슬록이 경고했습니다. 참고로 헤지펀드는 미국 국채시장에서 현물과 선물, 베이시스 거래와 같은 상대 가치 전략을 통해 거래를 하는데요. 상당한 규모의 차입을 통해서 국채와 선물 계약 간의 작은 가격 차이를 증폭시킵니다. 이 헤지펀드들의 이 전략은 우한폐렴 때 2020년 우한폐렴 때 이때 자금 조달 비용의 급격한 상승 후에 따른 광범위한 디레버리징을 갖다가 강제하고 국채 시장의 심각한 변동성을 야기하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패드가 개입하게 되었죠. 자, 넘어가고요. 내용을 해가지고 갤럽에서 발표하는 경제 신뢰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코노믹 컨피던스 인덱스라고 있는데 여기서 흥미로운 내용이 나와서 우자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갤럽의 경제 신뢰 지수가 4월에 마이너스 11포인트 하락해서 마이너스 38을 갖다가 기록하면서 2023년 11월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고요. 2020년 4월 우한폐렴 당시 최저치가 여기 가지고 보시면 2020년 해가지고 4월 요 정도 되죠. 요거보다 해가지고 최저치보다 더 낮다 이게 됩니다. 마이너스 33%인데 이거보다 더 낮다 이게 되고요. 역대 최고치 이거 신뢰지수가 역대 최고로 높았던 거는 언제다? 2000년 닷컴 버블 그 당시 해가지고 56포인트 음이 이거는 음의 영역이고 양의 영역으로 해서 56포인트였고 역대 최저는 어디다?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2008 금융위기 당시 그러니까 2008년 10월 당시 마이너스 72포인트 찍었던 겁니다. 이 2022년 가지고 지역은행 그 사태 터졌던 이때죠. 이때 가지고 60% 마이너스 60포인트 가까이 갔는데 이게 최저가 아니고 2008년 10월 그때 마이너스 72포인트가 역대 최저입니다. 응답한 설문 갤럽의 조사에 응답한 미국인 중 73%는 경제가 악화되고 있다고 응답하면서 getting worse 돼 있죠. 악화되고 있다고 응답하면서 2023년 5월 이후 가장 높고요. 좋아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꼴랑 23%밖에 안 되었습니다. 또한 2021년 10월에 74%로 올타임 하이를 찍었던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에 좋은 시기라고 응답했던 미국인 비율이 지금은 33%에 그치면서 2021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갖다가 보였다 이게 됩니다. 즉 미국인들이 현재 그 미국의 앞으로 당분간 경제 전망에서 안 좋게 보고 있다. 뭐 이 말이 되겠지요. 예, 정리를 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6년 4월 30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